여러분, 지금 즉시 달력과 시계를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은 2025년 12월 29일, 올해의 마지막 장부 폐쇄를 단 이틀 앞둔 매우 긴박한 시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서울 외환시장은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하고 섬뜩할 만큼 고요한 흐름을 유지하며 폭풍 전야의 정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가를 덮치기 직전 바닷물이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모든 소음이 사라진 해변의 풍경을 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1 430원이라는 특정 수치에 강력하게 고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 원리로는 절대 설명될 수 없는 기형적인 숫자입니다.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흐름 속에서 유독 원화만 이렇게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정부와 통화 당국이 설계한 정교한 눈속임의 결과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려 폭로하고자 하는 진실은 12월 31일 장부 마감을 앞두고 벌어지는 대한민국 경제사상 가장 위험한 조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왜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어가며 억지로 환율을 1 430원대에 묶어두려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의도와 거대 자본의 결탁을 파헤치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시중은행들이 기말 재무제표를 보기 좋게 포장하여 자신들의 치명적인 부실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1 500원을 돌파했다면 엄청난 달러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들은 앉은 자리에서 수조 원의 평가 손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시중은행들 역시 자기 자본 비율인 BIS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환율 방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당국과 밀접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위적인 가격 조작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장부가 완전히 마감되는 12월 31일이 지나면 억눌려 있던 스프링처럼 폭등할 것입니다. 현재의 1 430원은 폭발 직전의 압력밥솥과 같아서 1월의 시작과 동시에 뚜껑이 열리는 순간 우리 경제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파를 던질 것입니다. 대외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미 연준의 고금리 유지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달러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만 독야청청 강세를 보이는 이 현상에 대해 외신들조차 한국 시장의 미스터리라 부르며 의구심 가득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과 물가 안정을 핑계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입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외면한 채 숫자 노름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장의 감도는 이 가짜 평화에 속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지금이 거대한 경제적 해일이 닥치기 전 마지막 대피 기회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환율 1 43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조만간 대한민국을 강타할 제2의 외환 위기를 알리는 정부의 마지막 경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월 31일 장부 마감의 추악한 비밀과 그 이후에 전개될 환율 폭등 시나리오를 방대한 데이터와 함께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해안을 얻으시고, 다가올 1월의 유동성 위기와 경제적 혼란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을 장식할 이 위험한 도박의 끝은 과연 파국일까요? 생존일까요? 윈도 드레싱이라는 용어는 원래 백화점 쇼윈도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서 유래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장부를 유리하게 조작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매년 12월 31일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이 한 해의 성적표를 최종 확정짓는 날이며, 이날의 숫자가 내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특히 달러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에게 환율이 1 500원을 넘느냐, 1 400원대에 머무느냐는 기업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환율이 단 10원만 올라도 대규모 외화 부채를 보유한 기업들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환차손을 입게 되며, 이는 곧 어닝 쇼크로 이어집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이는 다시 금리 인상과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라는 치명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1 430원을 사수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연쇄적인 기업 도산 공포를 잠시나마 뒤로 미루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미세 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외환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매도하며 환율을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는 이러한 개입은 우리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외환 보유고를 갉아먹는 매우 위험한 도박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성 달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는 장부 마감 시점인 12월 31일 오후 3시 30분까지만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는 일념으로 달러를 시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은행들은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인 LCR과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환율을 방어합니다. 만약 환율이 폭등하여 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은행들의 신인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430원은 경제 주체들이 합의한 적정 가격이 아니라 부실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씌워놓은 화려하고 위태로운 가면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1월 1일 새해가 밝고 장부 마감의 압박이 사라지면 정부는 더 이상 환율을 방어할 명분도 자금도 없습니다. 댐에 생긴 작은 균열을 손가락으로 막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인위적인 방어는 언젠가 거대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한꺼번에 터져버릴 운명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정부가 시장의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환율을 조작했을 때 그 결말은 언제나 더 참혹한 환율 폭등과 경제 위기로 귀결되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직전에도 정부는 환율이 안정적이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으나 그 이면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정부의 발표보다는 실제 시장의 데이터와 글로벌 흐름을 직시해야 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데 원화만 강세를 보이는 이 역설적인 상황은 폭발 전의 고요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12월 31일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냉정한 시나리오를 세워야 하며 각자의 자산을 지킬 방패를 준비해야 합니다. 1월의 시작과 함께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진실은 인위적으로 억눌러온 환율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발생하는 거대한 환율 발작 현상입니다. 정부는 12월 말까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동원했던 모든 수단과 명분을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냉혹한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때를 기다려온 글로벌 헤지 펀드들과 거대 투기 자본들은 한국 시장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대규모 달러 매수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 정부의 실제 외환 보유고 상태와 기업들의 부실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장부 마감이라는 마법이 풀리는 순간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1월 초에 환율이 1,500원 선을 순식간에 돌파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숫자의 상승을 넘어 국내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쇼크를 전달하게 됩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곧바로 소비자 물가 폭등으로 이어져 이미 한계에 다다른 서민들의 가계 경제를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구조상 환율 폭등은 전기세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의 연쇄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대기업들은 장부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잠시 웃을지 모르지만 중소수출 기업들은 원가 상승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도미노처럼 무너질 위기에 처합니다. 환율 조작의 달콤한 열매는 극소수의 기득권층이 나누어 갔지만 그 뒤에 따르는 쓰디쓴 대가는 온전히 평범한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느라 소진해버린 외환 보유고 때문에 정작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정부가 괜찮다고 말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음을 뼈저린 교훈으로 알고 있으며 다시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조용히 자금을 회수하며 안전자산인 달러로 갈아타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화폐는 더 이상 가치를 유지하기 힘들며 이는 결국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430원이라는 숫자에 안주하지 말고 그 뒤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대이동과 권력의 음모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냉철한 경제적 직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있는 원화 가치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지금 당장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방어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할지 모르나 그것은 독이 든 성배를 마시고 잠시 고통을 잊은 것에 불과할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12월 31일 자정의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 화려했던 윈도 드레싱의 무대는 막을 내리고 우리는 차가운 경제적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제시해드리는 몇 가지 구체적인 지표들을 통해 다가올 1월의 환율 변동폭과 우리가 취해야 할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숫자로만 분석된 이 시나리오는 혼돈의 시장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마지막 구명줄이 되어줄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만이 우리를 예정된 파국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시장 개입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책은행들을 동원하여 대규모 달러 매도 물량을 장막 뒤에서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현물 시장보다 추적이 어려운 통화 스와프 시장을 활용해 환율을 방어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금융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외환 보유고라는 국가의 최후 보루가 든든한 방패라면 지금 정부는 그 방패를 쪼개어 눈앞의 화살들을 막아내기에 급급한 매우 위태로운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수치를 조절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장기적으로 국제금융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국내 언론들이 연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보도할 때 외신들은 한국의 가계부채와 기업 부실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와 항공사처럼 달러 결제 비중이 높고 부채 비율이 큰 업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환율이 430원이라는 살얼음판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이미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현상은 자금 조달 시장의 거대한 동결이 시작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환율 안정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영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미 한국 시장에 조작된 평화 뒤에 숨겨진 악재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만이 정부의 발표를 믿고 원화 자산에 머물다가 1월의 환율 폭등 시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설정한 400원대 초반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은 사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최면술일 뿐 실제 경제 펀더멘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숫자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압력솥에 비유하자면 정부는 김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손가락으로 억지로 막고 있으며 그 내부의 압력은 폭발 직전까지 치솟아 있는 상태입니다. 장부 마감 이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는 결국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이 아닌 강제적인 붕괴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다가올 1월 2일 첫 거래일의 시장 개장 시점을 주목해야 하며 그날의 시초가는 장부 마감의 마법이 풀린 뒤에 냉혹한 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유동성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는 금리를 올려도 환율이 잡히지 않고 금리를 내리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는 진퇴양난의 고통스러운 터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자산가들은 이미 금이나 실물 달러 혹은 디지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원화 가치의 폭락이 가져올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일시적으로 낮아 보인다고 해서 원화 자산을 추가 매수하는 행위는 폭포로 향하는 배 위에서 덫을 내리지 않고 노를 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글로벌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뱅크런 현상이 외환 시장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결코 과장된 공포가 아닌 현실입니다. 1월이 되어 환율이 폭등하면 정부는 분명 대외 여건의 악화나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를 핑계로 내세우며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교묘하게 합리화하려 들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리포트 행간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숫자가 아닌 그 숫자를 만든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새해 첫 주에 벌어질 블랙 먼데이의 공포가 현실이 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모든 자산 보호 수단을 점검하고 빠르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비판을 넘어 실질적으로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방어하고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억지로 만들어 놓은 이 430원이라는 가격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달러를 가장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세일 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화 자산에만 몰빵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는 침몰하는 배 위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버티는 것과 같으므로 반드시 달러 표시 자산으로의 분산이 필수적입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시기에 여러분의 구매력을 보존해줄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도 제도권 편입과 함께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훌륭한 해지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원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착각하지만 환율이 폭등하는 순간 여러분이 가진 현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과도하게 노출된 비중을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국 빅테크 기업이나 배당 성향이 강한 달러 ETF로 눈을 돌려야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코스피가 저평가되었다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행위이며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중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이 악화되면 대출 회수 압박이 거세질 것이므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킨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부채 규모를 줄여야만 합니다. 환율 폭등은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압박을 불러오며 이는 영끌족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이자, 부담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위기가 닥치면 분명 글로벌 거시 경제 여건의 악화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겠지만 우리는 인위적인 환율 조작이 부른 참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의 환율 그래프를 복기해보면 현재의 횡보 장세가 얼마나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장부 마감이라는 마법의 유통기한이 끝나는 1월 2일 오전 9시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과 마주하며 거대한 변동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입니다. 이미 발빠른 고액 자산가들과 기관들은 해외 송금 한도를 꽉 채워 자금을 국외로 유출시키고 있으며 오직 개미들만 괜찮다는 정부의 최면에 걸려 있습니다. 정부의 비대칭성 속에서 끝까지 시장에 남아 설거지를 당하지 않으려면 대중의 움직임과 반대로 생각하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역시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이기에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용 현금 흐름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외환 보유액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인 차원의 달러 보유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본인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달러 인덱스 DXY의 추이와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의 상대적 가치를 매일 체크하며 시장이 보내는 미세한 균열의 신호에 항상 안테나를 세워두십시오. 언론 보도의 행간에 숨겨진 공포와 탐욕을 읽어내고 감정적인 동요 없이 오직 차갑고 냉정한 숫자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운용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그곳에는 1월의 대폭등 시나리오와 함께 우리가 승자가 되기 위한 최종 결전의 전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일 오전 9시 정각 서울 외환시장의 개장종이 울리는 그 순간 우리는 장부 마감의 마법이 끝난 뒤에 처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연말 내내 억지로 눌려왔던 환율 에너지는 시초가부터 거대한 갭 상승을 기록하며 1,430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였는지 증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부 폐쇄 기간 동안 쌓여있던 달러 결제 수요와 외국인들의 이탈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며 시장은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장담하던 기초 체력이라는 방어막은 거대 투기 자본의 공세 앞에서 종이장처럼 무너질 것이며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배신감과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환율 폭등의 여파는 수입 에너지와 곡물 가격을 즉각적으로 밀어올려 겨울철 난방비와 식탁 물가에 그야말로 물가 폭탄을 투척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겠지만 소득이 정체된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은 급격히 추락하며 삶의 질을 위협할 것입니다. 특히 중산층의 붕괴는 사회 전반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이는 다시 자영업자들의 폐업 도미노를 불러오는 악순환의 시작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을 핑계로 내세우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겠지만 진실은 인재에 가까운 정책 실패입니다. 외환 보유고를 쌈짓돈처럼 꺼내어 숫자 노름에 탕진한 대가는 결국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우리 경제의 숨통을 더욱 조이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지는 환율 폭등 소식은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은행 창구마다 예금을 달러로 바꾸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디지털 뱅킹 시스템을 통한 자본 유출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되기에 정부가 손을 쓸 틈도 없이 외환 시장의 방어선은 속수무책으로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환율을 잡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릴 것이며 이는 영끌족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고통입니다. 대출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매물들이
부동산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은 평범한 가정의 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비극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한계 기업들은 인건비와 제작비를 감당하지 못해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을 강요하게 될 것이고, 거리에는 일터를 잃은 가장들의 한숨 섞인 눈물만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43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가짜 평화에 속아 안일하게 대처했던 이들은 1월의 혹독한 경제적 한파 속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벌거벗겨진 채로 내던져지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운 대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냉철해져야 하며,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차가운 데이터와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믿고 행동해야만 생존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원화 비중을 과감하게 줄이고 생존을 위한 안전자산 요새를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누군가는 자산을 잃고 좌절하지만, 미리 준비한 소수의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 위기를 부의 재편을 위한 기회로 삼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다수의 군중이 우왕좌왕하며 절벽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나와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튼튼한 방공호를 찾아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7부에서는 이 거대한 경제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자산 방어 체크리스트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12월 31일에 가짜 평화가 끝난 뒤 여러분이 즉각 실행해야 할 자산 방어 최종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보유한 현금의 최소 30% 이상을 달러나 금과 같은 실물 안전자산으로 전환하여 원화 가치 하락의 직격탄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킨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는 1월의 금리 인상 충격을 견디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부채 비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셋째, 한국 시장에만 국한된 시야를 넓혀 글로벌 우량 자산이나 미국 국채 ETF 등 환율 상승 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십시오. 넷째,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는 실시간 글로벌 외환 시장의 흐름과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매일 아침 체크하며 시장의 기류 변화를 읽어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다섯째, 최악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뱅크런이나 금융 동결 상황에 대비하여 최소 3개월치의 생활비는 언제든 인출 가능한 안전한 형태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정부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430원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탈출구이며, 이 문이 닫히는 순간 시장의 냉혹한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1월 2일 시장이 열리고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으며 대중의 공포에 휩쓸려 패닉셀을 하거나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처럼 수많은 경고 신호들을 보내며 우리에게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1997년과 2008년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스스로가 경제적 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12월 31일) 장부 마감의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된 여러분은 이제 대중과는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더 차갑고 냉정하게 움직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자산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몫이며, 지식과 행동만이 그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유일한 구명보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과 권력이 숨기려 하는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430원이라는 신기루가 거치고 난 뒤 펼쳐질 1월의 혹독한 현실 앞에서도 철저히 준비된 자에게는 오히려 거대한 불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입니다.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분석의 원동력으로 삼아 다가올 경제적 대변동의 시대에 당당하게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앞날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위기의 순간마다 제 영상을 복귀하며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025년의 마지막 이틀, 부디 안일함보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주변을 정리하며 새해에 닥칠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긴 시간 동안 진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며, 저는 1월의 폭풍이 시작되는 시점에 더욱 날카롭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환율의 진실을 파헤친
경제수사관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굳게 믿었던 소비 철학이 불과 3년 만에 모래성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저축하는 사람들을 비보라 비웃으며 현재를 즐기라 외쳤지만 2026년의 현실은 그 비웃음을 고요한 침묵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욜로의 달콤한 외침은 화려한 오마카세 사진을 지나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독촉 고지서로 변해버렸습니다. 월급 몇 달치를 한순간에 태워버린 명품과 여행이 남긴 것은 영원한 추억이 아니라 매달 돌아오는 고통스러운 할부이자뿐이었습니다. 경험 소비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진 잔인한 경제 구조를 파헤쳐보면 우리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마케팅에 속았는지 알게 됩니다. 당시 SNS는 비즈니스석 셀카와 한정판 스니커즈로 가득 찼으며 모든 게시물은 욜로라는 해시태그 아래 소비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케팅은 물건을 사는 것은 허영이지만 경험을 사는 것은 자산이라는 논리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 조작을 감행했습니다. 해외여행은 견문을 넓히는 투자로, 고급 레스토랑은 미각을 교육하는 필수 과정으로 포장되어 사람들의 지갑을 너무나 쉽게 열게 했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밀어낸 그 게시물들처럼 우리의 자산 가치 또한 흔적도 없이 휘발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휘발성 자산이지만 그 경험을 위해 긁었던 카드 명세서는 복리라는 괴물이 되어 더욱 거대하게 돌아왔습니다. 2026년 현재 카드론 연체율은 2.4%로 치솟았고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인 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개인 회생 신청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며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샀던 것은 진정한 자산으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결국 빚이었으며 이제야 그 잔혹한 청구서들이 우리 삶에 도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욜로 열풍은 개인의 철없음보다는 유례없이 길었던 저금리 시대라는 거대한 구조적 배경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합작품이었습니다. 2020년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지자 저축은 완전히 매력을 잃었고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대신 소비에 광적으로 몰입했습니다. 예금이자가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자 저축은 곧 손해라는 인식이 퍼졌고 이는 쉬운 대출과 무분별한 신용소비로 이어졌죠. 신용카드 한도는 끝없이 올라갔고 다양한 후불 결제 서비스는 돈이 없어도 일단 사고 보라는 식으로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채질했습니다. 당시 할부이자 월 2%는 작게 느껴졌지만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무려 24%가 넘는 엄청난 대가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적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폭등하던 시기에 유행한 영끌이라는 단어는 빚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착각하게 만든 가장 위험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결국 2022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은 돈의 가격을 바꿔놓았고 무방비 상태였던 욜로족들에게는 숨쉬는 것조차 고통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준금리가 0.5%에서 3.5%까지 수직 상승하며 대출이자가 순식간에 서너 배로 뛰었고 우리 삶의 여유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숨만 쉬어도 통장에서 이자가 빠져나가는 시대가 되었고 매달 갚아야 할 이자는 이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소비 여력을 메우기 위해 한 카드의 빚을 다른 카드로 갚는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자본주의 경제에는 반드시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번갈아 오는 사이클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라며 저축을 꼰대의 잔소리로 치부했던 오만함의 결과가 바로 2026년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기 2023년 초에 똑같은 500만 원을 가졌던 비슷한 연령과 소득 수준을 가진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선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명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고가의 명품 가방을 구매했고 다른 한 명은 그 돈을 미국 주식 인덱스 펀드에 묻어두었습니다. 3년이 흐른 2026년 현재 단순히 소비와 투자를 결정했던 그 한 번의 선택은 두 사람의 인생을 극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명품 가방은 구입 직후부터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해 3년 뒤인 지금은 가죽 스크래치와 변색으로 중고시장에서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당시 500만 원을 줬던 가방을 지금 팔아도 200만 원조차 받기 힘들어졌고 결국 300만 원이라는 거액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만약 이 가방을 현금이 아닌 할부로 샀다면 이자까지 포함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550만 원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반면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하락장의 불안함 속에서도 3년을 버텨냈고 복리의 마법 덕분에 원금은 6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한쪽은 300만 원을 잃고 다른 한쪽은 100만 원 이상을 벌었으니 같은 3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400만 원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와 투자의 본질적인 차이이며 소비재는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지만 자산은 시간을 먹으며 가치가 커집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의류 같은 모든 소비재는 무조건 가치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흐르지만 자산은 적어도 상승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욜로의 핵심이었던 경험 소비는 물건처럼 중고로 되팔 수도 없기에 경제적으로는 100%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소비입니다. 먹고 마시고 여행하며 소비한 순간 가치는 0이 되며 남는 것은 스마트폰 저장 공간만 차지하는 사진과 흐릿해진 기억뿐입니다. 지금의 이 작은 400만 원의 격차는 10년, 20년이 지나면 복리의 힘에 의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차이로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저축 대신 소비에 열광했던 이유는 당시 사회 전체가 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는 기이한 황금기였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투자금을 뿌리며 제공했던 무차별적인 쿠폰과 할인 혜택은 우리로 하여금 원래 가격에 사면 바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죠. 당시 소비의 거품을 가장 크게 부풀린 심리적 요인은 나만 유행해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인 포모, 증후군이었습니다. SNS는 이러한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타인의 화려한 일상은 곧 내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표준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배가 고파서 오마카세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 뒤처짐이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SNS 속 삶의 하이라이트만을 모아둔 게시물들은 이른바 평균 올려치기 현상을 만들어내며 우리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타인의 가장 빛나는 1%의 순간을 나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하며 우리는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꼈던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에는 끝이 없었으며 더 비싼 곳과 더 귀한 물건을 향한 경쟁은 결국 우리의 자산을 밑빠진 독처럼 갉아먹었습니다. 좋아요 숫자에 목매며 얻은 일시적인 도파민은 결제 직후의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했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소비를 찾아 헤맸습니다. 알고리즘이 설계한 욕망에 따라 카드를 긁는 과정은 중독과 같았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의 미래 자산을 불태우는 결과로 돌아왔죠. 2026년 현재 이 잔혹한 구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으며 화려했던 SNS의 환상은 사라지고 현실에는 오직 빚과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광기 어린 소비 문화에 대한 반성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돈이 없을 때 솔직하게 거절하는 라우드 버짓, 라우드 버지팅이 유행하며 재정적 정직함이 새로운 미덕으로 떠올랐습니다. 비싼 식당에 가자는 제안에 당당히 예산 부족을 말하는 태도는 이제 부끄러움이 아닌 책임감 있는 성인의 모습으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 층 또한 브랜드 대신 실용성을 선택하며 알리나 테무 같은 초저가 플랫폼을 통해 영리한 생존 전략을 구축하고 있죠. 일본은 이미 오래전 깨달음의 세대라 불리는 사토리 세대가 등장하여 과도한 욕망을 내려놓고 소박한 삶의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젊은이들이 내린 공통된 결론은 보여주기 위한 가짜 삶을 멈추고 자신만의 페이스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욜로의 정반대 철학인 요노연어라는 키워드가 새로운 시대의 정신으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You only need one. 는 요노의 정신은 단순한 절약을 넘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주체적인 선택입니다. 예전의 절약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안 쓰는 것이었다면 요노는 돈이 있어도 불필요한 것에는 지갑을 닫는 지적인 거부입니다. 실제로 한국 성인의 약 90%가 이제는 남의 시선보다 나 자신의 실용적인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케팅이 주입한 가짜 욕망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스스로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그토록 동경하는 진짜 부자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요노와 같은 삶을 실천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는 매일 같은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만을 고집하며 불필요한 선택에 드는 에너지를 철저히 아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수십 년째 같은 집에 살며 매일 아침 소박한 맥도날드 메뉴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마크 저커버그 역시 옷장에 회색 티셔츠만을 가득 채워두고 물건을 고르는 시간 대신 세상을 바꾸는 본질적인 일에만 집중합니다.
이처럼 진짜 부자들은 넘쳐나는 물건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대신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온전히 소유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 시간을 일하고 배우고 충분히 쉬는 데 사용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게 가질수록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이미 깨닫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요노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궁상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생존 전략이 됩니다. 당장은 남들보다 덜 즐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절제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인생의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든든하게 모인 자산은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과감히 잡을 수 있는 힘이 되고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는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 소비는 결국 타인을 위한 것이지만 요노는 오직 나 자신의 안녕과 미래를 위한 진정한 투자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2026년 현재 우리 사회는 무지출 챌린지와 짠테크 인증이 새로운 문화적 유행으로 자리 잡으며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지출 챌린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소비를 전혀 하지 않는 도전으로 많은 청년이 이에 열광하며 참여하고 있죠. 짠순이처럼 알뜰하게 돈을 모으는 짠테크는 이제 부끄러운 고생이 아니라 경제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똑똑한 습관으로 인식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거지방에서는 서로의 지출 내역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공유하며 무분별한 과소비를 막아주는 새로운 연대가 일어납니다. 명품 언박싱 사진보다 적금 만기 인증이나 종자돈 모으기 성공 게시물이 더 큰 박수와 호응을 얻는 시대가 도달한 것입니다. 종자돈은 투자나 저축을 시작하기 위한 소중한 미천이자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 체력입니다. 화려한 거치대보다는 내실을 단단하게 다지는 삶이 더 멋지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비사회가 정교하게 설계한 가짜 욕망의 허상에서 완전히 깨어나 주체적이고 단단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소비 자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쇼핑 앱의 알림을 끄고 SNS의 광고 계정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시각적 차단을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보지 않으면 사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기에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소비를 부추기는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싸서 못 사라는 말 대신 내 우선순위가 아니야라는 주체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소비의 주도권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의 주체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사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을 사는 데 쓰던 돈의 흐름을 바꿔 그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소비자의 자리에서 주주로 이동해야 합니다. 디즈니랜드에 가서 돈을 쓰는 대신 디즈니 주식을 사고 커피를 마시는 대신 스타벅스 주식을 사는 것이 자산을 불리는 핵심 전략입니다. 경험은 결코 빚을 내서 사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자유를 위해 지금의 불필요한 욕망을 잠시 누르는 절제가 미래의 거대한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에 더욱 소중하며 그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빚에 쪼들리며 불안하게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실천하는 작은 절제와 저축은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 여러분에게 도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대한 경제적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한 아군이 되어주므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할수록 여러분의 미래 자산은 더욱 가파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20대와 30대가 지나간 뒤에 남는 것이 후회가 아닌 탄탄하게 준비된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특히 체면과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과시적 소비가 심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면 빠르게 변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한 번 방향이 바뀌면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강력한 응집력을 가진 우리 사회에서 요노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된 이 요노 트렌드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건강한 소비 문화로 자리 잡을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성숙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욜로 시절에 가장 후회되는 소비가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다음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노를 실천하여 불과 3년 만에 1억 원을 모은 평범한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하우를 상세히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줄였고
구체적인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파헤쳐보며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확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은 뉴스에서 쉽게 다루지 않는 돈의 본질적인 흐름과 불확실한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적인 생존 전략만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경제의 흐름을 읽고 단단한 미래를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희와 함께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신다면 가장 빠르게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그럼 더욱 깊이 있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